KTX에서 아이 아빠를 폭행하는 조폭들을 마주친 그녀.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초의 UDT 출신 3스타 사령관이었던 그녀가 조폭들을 일망타진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5월의 오후, 용산역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인파로 거대한 강물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KTX 의산 1517호 열차 광주 송정으로 향하는 날렵한 유선형의 차체 위로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인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결코 휩쓸리지 않는 한 여인이 고요히 걸어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강혜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해군 중장. 현재 그녀의 공식 직함은 경상남도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령부의 사령관이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말끔한 감색 리넨 재킷에 흰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맑고 투명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성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반듯하게 편 허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강렬한 눈빛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 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지옥의 훈련을 이겨낸 자의 눈이었고, 검푸른 동해의 작전 구역에서 밤을 지새우고 소말리아에 불타는 아덴만에서 해적들과 맞서 싸운 지휘관의 눈이었다. 물속에서도 눈을 떠라는 가혹한 가르침을 통해 단련된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 최초의 여성제독. 그녀의 군번은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대한 여정이었는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모든 계급장과 지휘봉을 내려놓고 아주 오랜만에 오롯이 강혜진이라는 한 개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짧은 휴가. 목적지는 빛고울 광주였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곳. 군인이기 이전의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조용하고 경건한 순례길이었다. 지정된 특실 좌석에 앉은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진해의 사령관 집무실과는 다른 낯설지만 아늑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잠시 눈을 감자 짠내 섞인 바닷바람 대신 KTX 특유의 기계음과 잔잔한 안내 방송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오늘은 사령관 강혜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승객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열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도시의 빽빽한 빌딩 숲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들판과 나지막한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강혜진은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였다. 수십 번도 더 읽어 너덜너덜해진 책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얻곤 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녀의 군 생활을 관통하는 좌우명이기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책의 한 구절에 몰입해 있던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고요하던 객실의 공기를 무례하게 찢고 들어오는 소음 때문이었다. 저만치 떨어진 다음 칸 일반실과의 연결 통로 쪽에서부터 거칠고 저속한 대화 소리와 과장된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크하. 야, 마태풍이. 니 오늘 완전 물 만났네. 서울에서 계약 하나 따냈다고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여. 이 새끼가. 형님한테 마태풍이가 뭐냐 마태풍이가. 태풍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거 아니여. 오늘 내가 쏜다 했냐 안 했냐? 광주 도착하면 무등산 제일 좋은 룸으로다가 아가씨들 쫙 깔아줄 테니까 아가리 닥치고 따라와. 오, 역시 우리 태풍이 형님. 통이 이만한 태평양이란께. 목소리의 주인들은 3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특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승객들은 아니었다. 짧게 깎은 머리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감출 수 없는 천박한 분위기, 그리고 팔뚝과 목덜미에 얼핏 드러나는 용과 호랑이 문신은 그들의 정체를 짐작하게 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무등산 호랑이파의 간부들이었다. 가장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걷는 자가 바로 마태풍이었다. 그는 곰 같은 덩치의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행동대장 격인 조철근과 박두식이었다. 이미 얼큰하게 취했는지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주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방인 양 떠들어댔다. 조용히 업무를 보던 직장인, 잠든 아이를 토닥이던 젊은 엄마, 책을 읽던 노신사까지 모두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무례함을 지적하지 못했다. 아니,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늘은 군인이 아니다.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조용히, 그저 조용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동력을 끄고 침묵하는 잠수함처럼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조용한 항해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시를 한 바퀴 훑어보던 마태풍의 시선이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강혜진에게 와서 정확히 꽂혔다.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고요한 아름다움이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동안 군더더기 없이 단아한 옆모습. 하지만 이내 그는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보통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서늘할 정도의 단단함. 그것은 묘한 정복욕을 자극했다. 오호라. 마태풍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두 부하도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쳐다봤다. 웜의 형님. 저 여자 뭐시여? 분위기가 장난 아닌디? 조철근이 감탄 반, 호기심 반으로 속삭였다.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군발이 출신이거나 경찰이거나. 몸에 각 잡힌 것 좀 봐라. 근데 군발인연치고는 꽤 이쁘장하게 생겼네. 박두식이 낄낄거리며 품평을 했다. 마태풍은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좌석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캔맥주를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혜진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녀의 완벽한 무시는 오히려 마태풍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이봐 아가씨. 마태풍이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을 걸었다.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혼자 가나? 심심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맥주나 한잔하지. 오빠들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는디. 강혜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태풍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야,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오빠가 좋게 말할 때 대답하는 게 좋을걸? 그는 손을 뻗어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을 낚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을 넘기던 강혜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태풍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빛과 마주한 마태풍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잔잔하고 고요한 수면 아래 수천 미터의 심해를 품고 있는 검푸른 바다 같은 눈.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낱 조폭 두목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술기운과 객기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법. 마태풍은 순간의 위압감을 애써 떨쳐내며 더욱 거만하게 웃어 보였다. 오, 이제야 쳐다보네. 눈깔에 힘준 것 좀 봐라. 너 군대 어디 나왔냐? 해병대? 특전사? 아니면 여군장교? 어딜 나왔건 간에 오늘 우리 무등산 호랑이파 만나서 제대로 한번 군기 잡혀봐야 쓰겄다. 안 그러냐 얘들아?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철근과 박두식이 양옆으로 다가와 강혜진의 퇴로를 막아섰다. KTX 특실의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다. 다른 승객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고요했던 강혜진의 내면에서 진해의 거친 파도가 서서히 그러나 거대하게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태풍 일당이 만들어낸 저기압은 KTX 특실 전체를 짓눌렀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그들의 저속한 웃음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3명의 남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작전 브리핑 전 적의 배치와 전력을 분석하는 지휘관처럼. 마태풍.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상체가 비대하게 발달했고 술과 약물로 다져진 근육이다. 주력 무기는 완력일 것이다. 조철근. 마태풍보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 눈이 불안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일 가능성이 높다. 박두식. 가장 왜소하지만 눈빛이 가장 교활하다. 아마도 잔꾀를 부리거나 약점을 파고드는 타입일 것이다. 3명 모두에게서 풍기는 공통점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경험 부족과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강혜진의 뇌는 지난 수십 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끝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동작으로 민간인 피해 없이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녀의 심박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특수전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야, 이년이 왜 말이 없어? 쫄았냐? 조철근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강혜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쁜 얼굴에 상처나기 싫으면 오빠들 말 잘 들어. 술 한 잔 따라주고 애교 좀 부리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강혜진의 시선이 조철근의 손가락에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만으로도 조철근은 마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때였다. 객실 저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젊은 아빠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박두식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어딜 가? 우리가 뭐 애 잡아먹는 사람이야? 왜 피하고 지랄이야, 기분 나쁘게. 박두식은 젊은 아빠의 가슴을 손으로 툭 밀쳤다. 젊은 아빠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놀라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놀라서 젊은 아빠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면 다야, 이 새끼야?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KTX가 니네 집 안방이야? 어디서 애새끼 울음소리로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마태풍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신들이 소란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적반하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아빠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보내줄 테니까. 승객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승무원을 호출하는 비상벨을 누를 용기를 내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 무법자들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혜진의 마음속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휴가의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는 바로 눈앞에 저런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저 울고 있는 아이, 공포에 떠는 젊은 아빠, 고개를 숙인 승객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그녀의 조국이었다. 진해의 사령관실에 앉아 서류상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폭력 앞에 놓인 국민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았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살고자 몸을 사리면 결국 모두가 죽는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 강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객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태풍조차 멱살을 잡은 손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강철 나비 같았다. 우아하고 고요했지만 그 날갯짓 한 번에 전장을 뒤흔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감추고 있었다. 그 손 놔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열차의 소음을 뚫고 모든 사람의 고막에 정확하게 박혔다. 그것은 부탁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이 결정된 추상 같은 명령이었다. 마태풍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내가 저놈 멱살을 놓으면 그 다음은 내년 목을 따버릴 건데 괜찮겠냐? 다시 한번 말한다. 그 손 놔라. 강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와 마태풍의 거리는 이제 불과 2걸음. 그리고 무릎 꿇고 저분에게 사과해. 너희가 어지럽힌 객실을 정리하고 모든 승객에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오늘 일은 불문으로 붙이겠다. 그녀의 말에 조철근과 박두식이 미친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 형님, 전현 말하는 것 좀 들어보셔. 자기가 뭐 판검사라도 되는 줄 아네. 군대에서 밥만 처먹더니 현실 감각이 없어졌나 봐. 여기가 어디라고 불문?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태풍은 멱살을 잡았던 젊은 아빠를 바닥에 거칠게 밀치고는 강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좋아, 이 미친 군발이년아.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오늘 특별히 내 오장육부를 전부 다 꺼내서 이 KTX 바닥에다 깔아주마. 내가 믿는 그 잘난 군대가 아니라 우리 무등산 호랑이파 주먹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마태풍이 거대한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철 나비의 고요하던 날갯짓이 마침내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 적의 심장을 꿰뚫는 UDT 최정의 요원의 살기가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태풍의 주먹은 KTX의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울 듯 위협적으로 날아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맹렬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강혜진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어깨 근육의 움직임, 체중의 이동, 주먹의 궤적. 모든 것이 선명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태풍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나비처럼 날아올라 그의 팔뚝 안쪽을 가볍게 쳐냈다. 공격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트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태풍의 거대한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강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돌아선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마태풍의 목덜미 아래 승모근의 정확한 급소를 찔렀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마태풍의 상반신에 순간적인 마비가 찾아왔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에 그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강혜진은 그대로 그의 머리를 잡아 KTX 좌석의 팔걸이에 처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등산 호랑이파의 두목은 허무하게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이 된 조철근과 박두식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조철근은 우측에서, 박두식은 좌측에서 주먹을 날렸다. 완벽한 협공처럼 보였지만 강혜진에게 좁은 열차 통로는 오히려 최고의 무대였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박두식의 주먹 아래로 스며들 듯 파고들었다. 동시에 오른팔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올려쳤다. 박두식은 숨이 막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낮아빠졌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날아온 조철근의 주먹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강혜진은 그가 주먹을 거두기 전 그의 팔을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내 놈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 강혜진은 조철근의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를 들어 올려 반대편으로 매다 꽂아버렸다. 마치 유도 선수가 업어치기를 하듯 간결하고 폭발적인 동작이었다. 조철근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먼저 쓰러져 있던 박두식의 위로 떨어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명의 조폭은 서로 뒤엉켜 비명을 질렀다.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KTX 특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강혜진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싸움 전과 똑같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조차 울음을 뚝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마치 영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을 것이다. 강혜진은 쓰러져 신음하는 3명의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경고를 무시한 대가다.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너희 같은 무례배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아까 마태풍에게 멱살을 잡혔던 젊은 아빠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아이는 놀라지 않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아빠는 감격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강혜진은 객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다. 승객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조용히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녀는 특실 벽에 부착된 승무원 호출용 인터폰을 들었다. 기관사님, 여기는 5호차 특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열차 내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용의자 3명을 제압 완료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 정차역인 천안 아산역에 경찰과 구급대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용의자 제압 완료. 경찰 출동 요청.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혜진은 짧은 보고를 마치고 인터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KTX 열차는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다시 부드럽게 철로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객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불편한 침묵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심 그리고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 중심에는 강혜진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까 마태풍이 떨어뜨렸던 난중일기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의 구절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평범한 여성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제압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력과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얼어붙었던 공간에 정의와 질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다. 그녀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인 진해의 푸른 파도가 이 작은 KTX 열차를 완벽하게 삼켜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렇게 그녀가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나 그녀의 숙명과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천안 아산역 임시 파견소의 공기는 탁했다. 쇠창살 너머로 마태풍 일당의 고성과 욕설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지만 조사를 받는 강혜진의 공간은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앞에는 베테랑의 관록이 엿보이는 박진석 경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류와 강혜진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강혜진 중장님. 박경희는 그녀의 계급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타는 듯 침을 삼켰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KTX 내부 CCTV와 승객분들이 제보해 주신 영상 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정당 방위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중장님을 모신 것 자체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경위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군인과 경찰의 구분이 없는 사명이지요. 강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공을 세운 장수의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임무를 완수한 병사의 그것과 같았다.
조사를 마치고 파견소 밖으로 나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들의 정보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강혜진 사령관님, KTX의 영웅이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해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께서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하셨는데 당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UD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신 겁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마이크들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창처럼 쇄도했다. 강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소란스럽던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교육사령관 중장 강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없어도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될 만큼 뚜렷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위협받는 국민을 지키는 것은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공정하게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결한 답변. 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의 명예와 책임감이라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해군 본부의 차량에 몸을 실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강혜진 신드롬에 휩싸였다. KTX 승객이 촬영한 영상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채널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불의를 응징하는 정의의 화신 그 자체였다. 특히 그녀의 단아한 외모와 해군 최초 여성 3스타라는 배경이 맞물리면서 대중의 열광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철 나비 KTX의 여신 제복 입은 잔다르크. 온갖 찬사가 담긴 별명들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해군 본부와 교육사령부의 홈페이지는 그녀를 칭송하는 국민들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강혜진이 광주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마치고 진해의 사령부로 복귀했을 때 보이지 않는 파도가 역류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밤을 지배하는 어둠의 심장부 상무지구의 한 최고급 룸살롱. 그곳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방에서 무등산 호랑이파의 진짜 주인이자 호남 지역의 거대 자본가인 양만호 회장이 심기 불편한 얼굴로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법무법인 승리의 대표 변호사이자 악마의 혈압 불리는 허태섭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 태풍이가 계집년 하나한테 개처럼 처맞고 지금 유치장에 처박혀 있다, 이 말인가? 양만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허태섭은 기름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교활하게 웃었다. 회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는 그냥 계집이 아니라 별 3개를 단 해군 중장입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싸움은 결국 여론과 명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허태섭은 서류 가방에서 진단서 몇 장을 꺼내 양만호 앞에 펼쳐놨다. 마태풍 일당의 이름으로 발급된 전치 8주에서 12주에 달하는 상해 진단서였다. 물론 양만호의 돈으로 움직이는 부패한 의사가 발급한 가짜 서류였다. 일단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할 겁니다. 술에 취해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 평범한 사업가들을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프레임으로 갈 겁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지요. 제가 아는 기자 몇 놈에게 돈 좀 쥐어주면 아주 그럴싸한 소설을 써줄 겁니다. 그걸로 그년이 눈이나 깜빡할 것 같으냐? 물론 아니지요. 허태섭의 눈이 뱀처럼 빛났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몇 분께 연락해서 이번 사건을 현역 장성의 민간인 과잉 폭행 사건으로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국방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군의 기강 회의를 문제 삼는 거지요. 제 아무리 별 3개라도 정치권이 움직이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만호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허 변호사야.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야. 좋아, 그렇게 진행해. 그 강혜진이라는 년 내가 아주 제대로 밟아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다.
감히 내 개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줘야지. 그들의 추악한 모의가 있던 다음 날 아침부터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보수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과잉 진압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특수 훈련받은 장성, 일반인 상대 무차별 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피해자 가족 눈물의 호소, 우리 남편은 평범한 가장 군인이 벼슬인가? 단독 강해진 중장, 과거에도 과격한 지휘 스타일로 여러 차례 구설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태풍의 아내는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철근의 노모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해진을 향한 맹목적인 찬양 일색이던 여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해 교육사령부 사령관실. 강해진은 자신의 충직한 부관 오세영 소령이 보고하는 언론 동향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여론 조작입니다. 배후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세영 소령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알고 있다. 강해진은 창밖의 푸른 진해 앞바다를 바라봤다.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조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들은 지금 나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어. 내가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해군 참모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참모에게서 직접 걸려온 전화였다. 강 장군, 나 안보실 2차장이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알고 있소? 야당 국방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강 장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난리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계시오. 당분간 공식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언론 대응도 하지 말고 근신하고 있으시오. 괜히 일을 더 키우지 말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치적 외압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과의 시비가 아니었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둡고 끈적끈적한 권력의 카르텔일지도 모른다. 강해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좌절이 아닌 오히려 더 깊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오소령. 예, 사령관님. 지금부터 교육사령부 정보처를 비상 가동한다. 무등산 호랑이파 마태풍 그리고 그놈들 뒤를 봐주는 변호사 허태섭.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털어.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 시스템을 농락하려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그녀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어떤 파도도 잠재울 수 있는 진해의 가장 깊고 거대한 바다라는 사실을. 강해진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해군 교육사령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합동작전지 휘통제실 JOTOC. 평시에는 한미연합훈련이나 해상재난 상황을 지휘하는 이곳이 지금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무등산 호랑이파와 그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해진의 비밀 정보전 사령부였다. 오세영 소령을 필두로 한 해군 정보처의 최정예 요원들은 그야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UDT 정신으로 움직였다. 군사 위성과 통신 감청 장비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뻗어나간 해군의 방대한 인적 정보망과 빅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최첨단 프로파일링 시스템이었다. 보고드립니다. 마태풍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달 거액의 자금이 호남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남 캐피탈의 실소유주는 양만호 회장입니다. 양만호.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 유통, 금융업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향토 기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뒤로는 무등산 호랑이파를 자금줄로 이용해 온갖 이권 사업에 개입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사 허태섭 역시 양만호의 개인 법률 고문으로
과거 양만호가 연루된 여러 폭행 및 비리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낸 전적이 있습니다. 요원들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KTX에서 객기를 부렸던 마태풍은 그저 거대한 거미줄의 끝에 매달린 파리 한 마리에 불과했다. 거미줄의 중심, 모든 것을 조종하는 독거미는 바로 양만호였던 것이다. 강혜진은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양만호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인자한 기업가처럼 웃고 있는 사진 뒤로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이 아른거리는 듯 했다. 저자가 중심이군. 강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저 정도의 거물이 고작 자기 조직원이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지?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특이사항 발생입니다. 양만호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진해 해군기지 현대화 사업의 민간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따낼 경우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양만호의 진짜 목표는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가장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사업의 최종 감독관 중 한 명인 해군 교육사령관 강혜진이었던 것이다. 강혜진은 과거에도 군납 비리나 부실 공사에 대해 한치의 타협도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유명했다. 양만호는 이번 KTX 사건을 빌미로 강혜진에게 흠집을 내고 여론을 악화시켜 그녀를 사령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음 사령관은 얼마든지 돈으로 매수하여 현대화 사업을 날로 먹을 수 있을 터였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군. 강혜진의 입가에 냉소가 흘렀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군사시설 공사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쓰레기들이었어. 바로 그때 오세영 소령에게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KTX에서 강혜진의 도움을 받았던 젊은 아빠 김민준 씨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오 소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KTX에서 있었던 일 남편이 잘못 봤다고 경찰에 가서 진술 번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흑흑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양만호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목격자들을 협박하여 진실을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강혜진의 마음에 그 어떤 모욕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소령. 김민준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즉시 실시한다. 그리고 김민준 씨 가족에게는 즉시 해군 헌병대의 비밀 경호를 붙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호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사령관님, 위치 추적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강혜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믿어준 시민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당장 실행해. 얼마 후 김민준 씨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 광주 시내를 벗어난 외곽의 한 폐공장이었다. 무등산 호랑이파가 반대파를 린치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아지트였다. 강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JOTOC의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부터 나는 사령관이 아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제독 근무복의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나는 지금 위험에 빠진 내 나라 국민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한 명의 대원이다. 그녀는 오세영 소령을 포함한 UDTSEAL 출신의 최정예 대원 3명을 지목했다. 모두 과거 그녀가 직접 이끌었던 작전팀의 멤버들이었다. 장비 챙겨. 야간 침투 장비로. 30분 후 사령부 헬기장에서 출발한다. 목적지는 광주다. 이것은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상부의 허가도 법적인 절차도 모두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별 3개를 스스로 내던지고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그녀는 스스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군인의 길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광주의 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버려진 콘크리트 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죽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한 남자의 처절한 신음과 짐승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공장 내부 먼지 쌓인 바닥에는 김민준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마태풍의 오른팔인 조철근을 비롯한 조직원 대여섯 명이 낄낄거리며 그를 발로 차고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냥 잘못 봤다고 한마디만 하면 곱게 보내준다니까. 조철근이 김민준 씨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말했다. 내 마누라랑 애새끼 사진 봤지?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그 예쁜 가족들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김민준 씨는 공포에 떨었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KTX에서 자신과 아이를 구해준 그 여군의 강렬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장의 낡은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나가듯 열렸다. 아니, 열렸다기보다는 뜯겨져 나갔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군용 트럭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폭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눈부신 불빛 속에서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검은색 특수전투복, 얼굴에는 위장크림을 바르고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K7 기관단총을 든 모습. 바로 강혜진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오세영 소령을 비롯한 3명의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트럭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전투 대형을 갖췄다. 뭐야 이 새끼들은. 조철근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강혜진은 아무 말 없이 기관단총의 조정관을 단발에 맞췄다. 그리고는 조철근이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향해 정확히 한 발을 격발했다. 픽 하는 소음기를 통과한 작은 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불꽃을 튀기며 조철근의 손에서 날아갔다. 두 번째 총알은 다른 조직원이 꺼내려던 칼의 손잡이를 맞췄고 세 번째 총알은 또 다른 놈의 발 바로 앞 바닥에 박혔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강혜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벌벌 떨고 있는 조철근의 앞에 섰다. 민간인을, 그것도 여인과 아이를 협박하는 것이 너희 무등산 호랑이파의 방식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했다. 너희는 조폭이 아니라 그냥 버러지다. 밟아도 되는 벌레. 그녀는 총을 거두고 대신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조철근의 목에 칼날을 가져다 댔다. 내 놈들의 보스 양만호는 어디에 있지? 지금 당장 그놈을 이곳으로 불러라. 오지 않으면 내 놈의 목부터 딸 테니. 공포에 질린 조철근은 거의 울면서 양만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여자가. 전화 너머에서 양만호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혜진은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양만호 회장. 해군 중장 강혜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공장 전체에 울렸다. 내 놈이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다. 30분 주지. 내가 직접 이곳으로 와서 무릎 꿇고 이분에게 사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놈의 왕국을 오늘 밤 피로 물들일 것이다. 전화는 끊겼다. 잠시 후 공장 밖으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양만호가 자신의 모든 세력을 이끌고 온 것이다. 그는 강혜진이 고작 대원 서너 명만 데리고 왔을 것이라 얕보고 이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차에서 내린 양만호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김민준 씨와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한 채 홀로 서 있는 강혜진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강해진, 내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별 3개 단 장군이라도 이 수십 명의 칼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걸. 오늘 내년에 목을 잘라 청와대로 보내주마. 강해진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었다면 이순신 장군님은 명량에서 승리하지 못했겠지.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양만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2대의 검은색 헬기 UH-60 블랙호크가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공장 일대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헬기의 양쪽 문이 열리며 로프를 타고 수십 명의 완전 무장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양만호의 조직원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레이저 조준기가 달린 소총의 붉은 점들이 모든 조직원의 이마와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 전세는 단 10초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양만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이건 반란이야. 너는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했어. 이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쿠데타? 강해진이 그의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대테러 훈련이다. 진해 해군기지 현대화 사업을 방해하고 국가 중요 시설을 위협하려는 테러 세력을 섬멸하는 실전 훈련이지. 여기 국방부 장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훈련 명령서다. 그녀가 내민 것은 진짜 훈련 명령서였다. 사실 그녀는 광주로 오기 전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이번 작전에 대한 재가를 받아냈던 것이다. 물론 그녀가 군복을 벗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된 극비리의 작전이었다. 양만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검은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해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놈이 간과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괴물과도 기꺼이 싸운다는 사실을.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른 불꽃이 마침내 야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진해의 파도는 모든 더러움을 쓸어버리고 다시 고요한 수면 아래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남긴 거대한 파문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할 것이었다. 광주의 밤을 가르고 새벽을 맞이한 작전은 한편의 완벽한 군사 다큐멘터리였다. 양만호의 검은 왕국은 UDTSEAL 대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동이틀 무렵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기 시작했다. 현역 해군 중장이 극비리의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광주의 폭력 조직을 소탕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전대미문이 사건이었다. 초반의 여론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일부 언론은 군대의 사적 동원 쿠데타인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하지만 곧이어 강해진이 구출한 김민준 씨의 피투성이 얼굴과 그의 아내가 울면서 증언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의 흐름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군복 입은 조직폭력배보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군인에게 열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공기는 달랐다. 그곳은 진실이나 정의보다 이념과 당리당략이라는 칼날이 춤추는 냉혹한 전쟁터였다. 양만호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온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때다 싶어 총공세에 나섰다. 그들에게 강해진은 자신들의 부패한 커넥션을 위협하는 위험인물일 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강해진 중장의 군 병력 사적 동원 및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사실상의 청문회였다. 강해진은 국방부 장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것은 그녀가 작전을 승인받을 때 이미 각오했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투였다. 회의가 열리는 날 국회의사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해진은 짙은 남색의 해군 정복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은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의 무게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어떤 호통과 위협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한 인간이 가진 순수한 위엄이 공간을 압도했다. 증인석에 선 그녀의 맞은편에는 야당의 저격수라 불리는 맹수철 의원을 필두로 한 국방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맹수철은 양만호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였다. 증인 강혜진 중장. 군 통수권자의 명령도 합참의 작전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의 민간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맹수철의 첫 질문은 덧치였다. 인정하는 순간 반란죄를 시인하는 꼴이었고 부인하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되었다. 강혜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 세력에 대한 대테러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국방부 장관님의 재가를 받은 합법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맹수철은 코웃음을 쳤다. 테러 세력이요? 일개 폭력 조직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테러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군 통수 시스템을 기만한 얼건 행위입니다. 증인은 지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의원님. 강혜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힘이 실렸다. 국가기관 산업인 군사기지 건설 사업에 개입하여 수천억 원의 국고를 편취하려 하고 이를 위해 언론과 정치를 매수하여 군 지휘 체계를 흔들려는 시도.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폭행하며 어린아이까지 협박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 이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의원님들의 눈에는 그저 일개 폭력 조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저의 눈에는 명백한 국가 전복 세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강직한 답변에 맹수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긴급한 상황이었다 칩시다.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은 어떻습니까? 증인은 군의 정보 자산을 이용해 민간인인 김민준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양만호 회장 일가의 뒤를 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나라, 이게 바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것은 강혜진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절차를 어긴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으로 쏠렸다. 강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군법에 따라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질문을 던진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의원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의원님의 가족이 자녀가 저들에게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면 그래도 절차와 규정만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셨을 겁니까? 군복은 국민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깨의 별 3개보다 한 아버지의 눈물과 한 아이의 공포가 1000배, 10,000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온전히 지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치적 공방을 기대했던 기자들조차 숙연해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군인이 조국과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에 대한 뜨거운 심장의 고백이었다. 맹수철은 이대로 분위기를 내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감성에 호소하는 것뿐이잖소. 증인의 독단적이고 영웅주의적인 행동이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증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군복을 벗어야 마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혜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는 이번 작전을 수행하기 전 이미 저의 모든 직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저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 그녀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더러운 정치 공방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군의 명예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진 것이었다. 심판의 칼날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베어 조국의 재단에 바친 것이었다. 강혜진의 자진 사퇴 선언은 국회 청문회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다. 맹수철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승리를 자축하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역풍의 진원지에 서게 된 것을 깨닫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강혜진을 부패하고 월권이나 일삼는 군인으로 몰아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살신성인의 카드를 꺼내 들어 그들의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혜진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마자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해시태그 강혜진 중장을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정치인들이 영웅을 죽인다. 해시태그 내가 김민준이었어 도강혜진은 구하러 왔다. SNS는 순식간에 그녀를 지지하는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혜진 중장의 사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2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하며 서버를 마비시켰다. 진정한 반격은 KTX 517호 열차의 승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의 공포와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KTX 517 시민 행동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촬영했던 영상과 목격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고 각자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혜진 덕분에 목숨을 구한 김민준 씨의 인터뷰는 모든 국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빠입니다. KTX에서 그 깡패들을 만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공포에 떨며 용서를 비는 것 말고는 그때 강혜진 장군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저희를 구해준 영웅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켜준 것은 저와 제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이었습니다. 제발 저희의 영웅을 잃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김민준 씨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 어떤 정치인의 궤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강혜진 개인에 대한 동정을 넘어 진실을 왜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부패한 정치권 전체를 향한 거대한 심판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맹수철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의 의원실 전화는 항해 전화로 불통이 되었고 홈페이지는 비난의 글로 도배되었다. 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던 기업들은 줄줄이 후원 중단을 선언했다. 양만호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처음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들조차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강혜진 영웅 만들기에 앞장섰다.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은 양만호와 맹수철 의원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추악한 비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다. 허태섭 변호사가 언론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 증거까지 터져나왔다. 국회 청문회장은 이제 강혜진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맹수철 일당을 심판하는 국민의 법정으로 변해버렸다. 여당 의원들은 이때다 싶어 맹수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와 국방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 뒤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KTX 영웅 강혜진 중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강해진 중장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국민을 지키려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습니다. 한 명의 영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국민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강해진 중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의 발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국회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될 의미를 잃었다. 맹수철 의원은 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검찰은 즉시 양만호와 그 일당 그리고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해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진해의 사령관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려 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역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책상 위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김민준 씨였다. 편지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그림이 들어있었다. KTX 열차 안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멋진 여군과 그 옆에 서 있는 자기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들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 아줌마. 강해진은 그 그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물기가 서렸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국민이 내린 최고의 판결이었다. 국민의 판결은 단호했다. 양만호의 검은 왕국은 뿌리째 뽑혔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한바탕의 홍역을 앓고 난 뒤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해진 듯 했다. 강해진은 자신의 사의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만류가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군에 남는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사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신념이었다. 결국 국가는 그녀의 높은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를 안고 떠나는 길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녀의 전역식은 그녀가 평생을 바친 진해의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그날 진해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연병장에는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초청된 민간 인석에는 김민준 씨 가족을 비롯한 KTX 승객들과 그녀의 행동에 감동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대통령은 직접 전역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어깨에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강해진 제독 조국은 당신의 헌신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군복을 벗지만 당신이 보여준 군인 정신은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별로 남을 것입니다. 강해진은 답사를 위해 연단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의 눈동자, 특히 늠름하게 도열한 젊은 해군 사관생도들과 부사관 후보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생을 함께했던 이 영광스러운 군복을 벗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저는 UDT 훈련을 받으며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배웠고 파도의 함정 위에서 팀워크의 위대함을 깨달았으면 작전 현장에서 희생의 숭고함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으며 군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 너머로 보이는 진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가 떠나도 저 바다는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는 여러분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을.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가슴속의 군인 정신이 가장 밝은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장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해진을 연호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군 생활을 상징하는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였다. 저녁식을 마친 그녀는 그 누구의 배웅도 사양하고 홀로 사령부를 나섰다. 평생을 살아온 군이라는 집을 떠나는 길.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외롭지 않았다.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눈에 수백 명의 진해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그들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강원도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 묵호. 파도 소리가 담벼락에 부딪히는 작은 집에서 강혜진은 평범한 민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년 해양 리더십 캠프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다. UDT 훈련을 간소화한 극기 훈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요트와 카약을 가르치며 팀워크를 배우게 했다. 그녀의 캠프는 입소문이 나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과거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문제아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별을 단 제독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등대이자 가장 든든한 함장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묵호항의 방파제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멋진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같은 애들이랑 흙 묻히고 계시잖아요. 강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후회? 아니, 전혀. 그녀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은 하늘에만 뜨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가슴속에 희망으로 용기로 뜨는 별도 있지. 나는 내 어깨에 별을 내렸지만 대신 너희들 가슴속에 작은 별 하나씩을 띄워주고 있잖니.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넘치도록 행복하다. 지는 해는 마지막 빛을 다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군인의 뜨거운 심장 같았다. 별은 졌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 강혜진이라는 이름의 노을은 대한민국이라는 바다를 영원히 따뜻하게 비추며 가슴속에 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강철 나비가 군복을 벗고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 묵호에 둥지를 튼 지도 어느덧 5해가 지났다. 그녀의 어깨를 누르던 3개의 별은 이제 밤하늘의 진짜 별이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사령관 대신 선생님이라는 소박하지만 더 따뜻한 호칭이 붙었다. 강혜진이 세운 청소년 해양 리더십 캠프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는 학교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밀려난 아이들이 찾아왔다. 가슴에 분노와 불신을 품고 있던 아이들은 진해의 파도보다 더 깊고 강인한 강혜진이라는 바다를 만나 서서히 변해갔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다. 새벽 5시면 아이들을 깨워 맨몸으로 백사장을 구르게 했고 UDT의 생식주 훈련처럼 갯바위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한계를 극복하게 했고 칠흑 같은 밤바다를 작은 고무보트의 의지에 항해하게 하며 동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던 아이들이었지만 그 모든 훈련의 선두에 서서 자신들보다 더 땀 흘리고 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말없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선생이자 함장이자 어머니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혜진의 마음을 쓰게 하는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최한솔. 18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 대신 이곳으로 오게 된 늑대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다. 한솔은 훈련 내내 사사건건 반항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혜진은 그의 거친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누구보다 강한 생존 본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UDT 시절 처음 지옥주 훈련에 임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다. 어느 여름날 캠프의 마지막 훈련인 생존 항해가 시작되었다. 팀을 이룬 아이들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기술에만 의지해 1박 2일간 무인도까지 항해했다가 돌아오는 훈련이었다. 최한솔이 속한 조는 유독 삐걱거렸다. 한솔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팀워크는 엉망이었고 결국 그들의 보트는 항로를 이탈하여 다른 조보다 훨씬 뒤처지고 말았다. 그날 밤 강혜진은 본부의 레이더 스크린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조들은 모두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한솔의 조가 탄 보트의 신호는 예정된 항로에서 한참 벗어난 암초 지대 근처에서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기상 예보에 없던 국지성 폭우가 동해안을 덮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캠프의 젊은 교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강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다. 저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내가 가르친 것은 생존 기술이지 포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녀의 눈은 레이더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칠흑 같은 밤바다 위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한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 한솔의 보트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덮쳤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타를 잡고 있던 아이가 큰 파도에 휩쓸려 보트 밖으로 떨어져 버렸다. 사람 살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절규.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든 것은 최한솔이었다. 그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동료에게 다가가 강혜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던 인명구조 매듭으로 자신의 몸과 동료의 몸을 묶었다. 그리고는 남은 아이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이 병신들아! 뭐해? 로프 던져! 그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프를 던지고 힘을 합쳐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한솔은 암초에 부딪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보트의 키를 잡았다. 모두 정신 차려. 여기서 죽을 거 아니면 노저어. 저기 등대 불빛 보인다.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반항기 어린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작은 함장의 눈빛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무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멎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강혜진은 구조선을 타고 직접 아이들을 마중 나갔다. 엉망이 된 보트와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 그리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묵묵히 동료들을 챙기고 있는 최한솔. 강혜진은 아무 말 없이 한솔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잘했다, 최한솔 대원. 아주 훌륭한 함장이었다. 한솔은 그 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과 분노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한 명의 소년이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탄생의 눈물이었다. 그해 가을 캠프 수료식 날. 수료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제는 해군 소령으로 진급하여 함장이 된 그녀의 옛 부관 오세영, 그리고 KTX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었다. 김민준 씨는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신처럼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 훌쩍 자란 아이가 강혜진에게 다가와 수줍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오세영 소령은 경례를 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사령관님,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명예교수로 돌아와 후배들을 양성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강혜진은 서신을 받아보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그의 손에 다시 돌려주었다. 총장님께는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내 전장은 이제 이곳이라고. 나는 여기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킬 다음 파도를 키우고 있다고 말이야. 그녀의 시선은 연단에 서서 수료생 대표로 답사를 읽고 있는 최한솔에게 향해 있었다. 상처투성이 늑대 같던 소녀는 이제 누구보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반항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혜진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생존 기술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떠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군이 되겠습니다. 충성! 한솔의 우렁찬 경례와 함께 수료생 모두가 강혜진을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 순간 강혜진의 눈앞에 수십 년 전 UDT 훈련을 막 수료하고 벅찬 가슴으로 경례하던 자신의 젊은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료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연병장. 강혜진은 홀로 남아 붉게 물드는 동해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키워낸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녀를 대신할 새로운 별이 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한 명의 영웅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또 다른 영웅들을 키워냄으로써 미래를 바꾼다. 그녀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지만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높은 계급장을 달았을 때가 아니란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었을 때 이루어졌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강혜진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 자신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시대를 흔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키워낸 새로운 파도들이 더 힘차게, 더 멀리 대한민국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